지난주에 이제 너무 시를 많이 해갖고 오늘은 좀 소설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 중에 또 이제 내신도 내신이지만 우리가 또 수능도 준비하기 때문에 수능 필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뭐 수능을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 이제 교양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작품이라 대부분의 이제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출제가 꾸준히 이제 되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나왔던 윤은길 선생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든지 너희들도 이제 한 번씩 배웠을 원미동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문구 선생의 관촌수필이나 우리 동네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이제 연작소설이라고 하거든. 연작소설은 뭐냐면은 발표가 될 때는 마치 단편소설인 것처럼 짧은 작품이 하나 둘 발표가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이 작품들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묶이는 하나의 장편으로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마블 영화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각자 따로 이제 개봉이 되는데 알고 보면 이어지는 이야기다. 이런 게 이제 연작 소설인데 그 연작 소설 중에 이제 퀄리티가 뛰어난 이 난소공 같은 작품은 수능 모의고사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게 모의고사가 이제 한 번 기출이 됐던 작품들을 좀 연속적으로 출제하는 걸 기피하잖아. 근데 연작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 작품 이제 칼날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뭐 에필로그까지 해갖고 총 12개의 작품으로 구성이 돼 있어.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예를 들면 뭐 한 2009년에 뭐 칼날이 나왔어. 그러면은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뭐 내그물로 들어오는 가시고기, 뭐 한 2년 뒤에는 뭐 클라인스의 병,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작품이라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을 좀 보면은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줄기를 갖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빈부격차, 그러니까 지배층, 가진 자들이 이제 피지배층, 특히 이제 노동자 계층을 엄청나게 이제 착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피지배 계층이 비참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이제 또 독특하게 우리나라 소설 중에는 굉장히 이제 최초로 환경오염 문제,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뭐 미세먼지 발생시키고 막 독극물 같은 거 강에다가 막 뿌리고 하니까 중국 애들 욕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 욕할 게 없는 게 우리나라도 70년대부터 9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지금 중국 애들이 하는 것처럼 개념 없이 뭐 강물에다가 공장 폐수 같은 거 그냥 흘려보내고 매연 같은 거 필터 안 걸치고 배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 오염 문제를 이제 다룬다라는 지점. 자,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이제 독특하면서 이게 이제 취향에 맞으면 굉장히 이제 재밌으면서 이제 문학적인 예술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현대 소설이고 분명히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소설인데 작품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동화적인 설정, 우화적인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난장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뭐 달나라로 간다든지 뭐 이들 난장이들이 살고 있는 이상세계인 닐리프트 마을이라는 곳이 뭐 따로 있다든지 뭐 이 난장이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재벌 기업을 상징하는 존재로 뭐 거인이 등장한다든지 약간 현대 사실주의 소설치고는 약간 동화적이면서 비현실적인 그런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편에 약간 잔혹동화, 어른들이 보는 동화인데 이제 뭐 백설공주고 신데렐라고 다 죽는 거지. 그런 어떤
잔혹한 느낌을 주는 동화적인 느낌이 있는 작품이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뭐 1970년대의 사회상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남서공에서 또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60년대부터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이제 진행되고 특히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제 농촌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비합리적인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농촌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돼. 뭐 니네가 농무라는 시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이 정책 때문에 이제 소위 쌀 농사는 비료값도 안 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전혀 뭐 생계를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들어봤죠. 이제 농촌 이런 고향 공동체를 떠나서 도시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시를 향했던 이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백이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와갖고 어떻게 되겠어? 당장 뭐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물가는 비싸지. 그리고 정처는 없지. 그래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무 쪼가리 같은 거 지어다가 이제 니네도 달동네라고 돌아봤을 거야. 이제 서울에 이제 조금 높은 산지대에다가 판잣집을 짓고서 무허가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달동네인데, 달동네라는 건 이제 달이랑 가까운 동네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별명이 이제 불도저였는데, 이 서울시장이 완전히 이제 좀 또라이야. 그래갖고 얘가 이제 당시 박정희한테 굉장히 과잉 충성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제 당시 이제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막 이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홍보를 했을 거 아니야. 그때 그 상징으로 이제 한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제 도로가 개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강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런 도로가 쫙 개통이 돼서 자동차들이 달려가는 장면 이런 거 이제 뉴스화면에 내보내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 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화돼서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자가용 타고 수도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나 그 풍경 자체가 강가를 딱 타고서 가니까 얼마나 또 멋이 있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화면에 자동차들이 신나게 이제 지나가는 어떤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 이면에는 이 강북 쪽의 이 산악 지역의 그 소위 말하는 달동네, 무허가 판자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보인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당시 이제 대통령 심기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또라이였던 서울시장이 야, 저거는 각하가 뉴스화면 보시면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해갖고 이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이제 도시 빈민들을 하루아침에 이제 내쫓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잘 드러나는 작품이 너희들도 이제 아는 아우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30만 명 정도를 현재 경기도 성남, 당시에는 광주였죠. 현재 선생님이 살고 있는 성남 쪽으로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것까지는 좋다 쳐. 명분은 있죠. 뭐 이 사람들 무허가 불법으로 이제 판잣집 지어놓고 살고 있으니까. 나리마 그 저번 주에 받은 요거 있니? 이제 무허가로 이제 살고 있으니까 니네 나가라 하는 거는 이제 뭐 나라로서는 명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직장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무슨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킬 거면은 대책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성남에다가 경기도 성남에다가 이주를 시켰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그래도 이제 살려면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전기나 수도나 하수도는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인프라 같은 거 아무것도 구축을 안 해놓은 상태. 당연히 뭐 학교고 병원이고 뭐 그딴 것도 없었죠. 그런 허허벌판에 사람들을 싹 몰아놓은 거야. 그래갖고 당시 사람들이 가보니까 땅에다가 무슨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은 거야. 무슨 아프리카
제국주의 나라들이 아프리카 지네끼리 지도 놓고서 여기서부터는 네 땅, 여기서부터는 내 땅 해갖고 지금도 아프리카 지도 보면 나라들이 다 네모나잖아. 그것처럼 이제 땅에 네모를 이렇게 딱 해놓고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했더니 이제 나라에서 한다는 말이 뭐야? 야, 여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앞으로 니네가 살 땅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인프라 없이 그냥 진흙탕밭이야. 허허벌판이야. 그래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구역씩 이제 차지하고서 급한 대로 또 다시 판잣집을 짓거나 움집 지어갖고 마치 원시인처럼 그런 어떤 일을 하고서 수도 같은 것도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겠어? 우물 파갖고 진짜 뭐 조선시대 원시시대처럼 우물 파놓고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마을 가운데다가 횃불 같은 거 펴놓고서 이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원래 직장이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럼 당연히 출퇴근을 서울로 해야 될 텐데 서울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수단 같은 것도 마련을 안 해놓은 채로 내쫓아 버린 거지.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죽으라고 내쫓은 거야. 너희 같은 하층민들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눈에 밟히는 존재니까 니네들끼리 여기서 뭐 아둥바둥 하다가 뭐 굶어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실제로 이제 당시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돕니다. 왜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었겠어? 이런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물 파갖고 생활을 하는데 하수 시설이 없잖아. 니네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인류를 살린데 가장 기여한 발명으로 뽑는 게 뭔지 알아? 2위가 이제 항생제 정도가 되고 1위가 하수도야. 그러니까 하수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 우물 파갖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똥이고 오줌이고 아무데나 이제 싸질러 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비 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똥이나 오줌에 있는 그 더러운 물들이 당연히 우물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 물을 먹고 돌려 먹으니까 전염병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제 픽픽 쓰러지고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땅을 줬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통보를 합니다. 야, 이 땅 공짜 아니다. 뭐월 뭐일까지 니네 여기 그 땅값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내야 된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갖고 판잣집 짓고 살던 사람인데 그 땅값을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뭐 도망을 가서 또 판잣집을 짓고 살든지 어쨌든 뭐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갖고 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이건 사람들을 죽으라고 하는 게 그렇게 겨우겨우 이제 또 땅값 마련해갖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또 서울시에서 통보해 하는 거야. 야, 니네 보기 안 좋게 그렇게 무슨 원시인들도 아니고 판잣집 그런 거 지어놓고 살면 어떻게 해? 자, 니네 정식으로 이 땅에서 살려면 제대로 된 집 지어. 이 사람들이 집 지을 돈이 또 어딨어. 그래 보니까 이제 나무 판때기 같은 거 주워갖고 아주 얼기설기 그냥 집 형태만 갖춰갖고 지어놓은 거죠. 그래갖고 오늘날에도 그 선생님 집에서 자동차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 이 광주 대잔치 사건이 있었던 데 가면은 지금도 이 동네는 진짜 살기 힘들겠는데 선생님도 그쪽이 집값이 싸니까 한번 집 알아보고 그랬다. 월세가 진짜 파격적으로 싸. 근데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일단 그 동네 분위기가 뭐 이거 비하는 아니지만 그 중국인들도 많이 살고 그 건대 양꼬치 골목처럼 대림동 그 범죄 도시에 나오는 동네 있잖아. 그런 분위기에다가 오르막 산비탈인데 경사가 겁나 심해. 근데 선생님 차가 후륜차거든. 겨울에 눈 오면은 절대 거기서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한 인프라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몰아넣은 거야. 그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뭐 신문사에도 제보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회에도 얘기를 해보고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당시에 1970년대인데. 그러다가 이제 선거철쯤 되니까 이제 또 부랴부랴 서울시에서 야, 뭐월 뭐일까지 이제 대책 마련해 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선거 끝나고 그 약속을 지켰겠어?
당연히 약속 안 지키죠. 애초에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그래 버리니까 이제 그 아웃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도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이 성난 군중들이 진짜 이대로 여기서 살다가 죽으나 아니면 진짜로 막말로 당시에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청와대까지 우리 진격하다가 총 맞아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사람들이 뭐 죽어나가니까 이거는 뭐 진짜로 있었던 일은 아닌데 당시에 이 광주대단지에 쫓겨난 이 빈민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뭐였냐면 신혼 부부였는데 이제 새댁 씨가 임신을 한 거야. 그 상태에서 이 광주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러고서 이제 남편이 갑자기 이제 이 기반도 잃어버리고 아내는 이제 임신을 했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질 힘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남아있는 새색시 혼자 애를 이제 몸집에서 풀어버렸는데 그 남편도 없지, 애를 키울 자신도 없지, 너무나 배가 고프지. 그래갖고 끓는 물에다가 자기 애를 삶아 먹었다, 이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 정도였어.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니었다고 해도 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막 돌고 그렇겠어? 진짜 이렇게 아무런 인프라 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집단 노이로제가 걸린 거야. 집단이 이제 정신병 같은 게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약속 지켜라 해갖고 대대적인 시위를 기획을 해.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 1970년대 군부 독재 시대잖아. 이미 이 사람들 사이에 나라에서 심어놓은 그 전문 용어로 뿌락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사 같은 애들이 이제 숨어갖고 정부 수집 같은 거 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야, 이 빈민 새끼들 그 모월 모일에 대규모 시위 안 된다. 그래갖고 나라에서는 다 준비를 하죠. 그래갖고 그 문제 그 날짜, 아웃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서도 그 권 씨의 회상에서 잘 드러나죠. 그 권 씨의 회상 장면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거야.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려고 이제 대우를 마련하는데 이미 나라에서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경찰 병력을 이미 투입을 해놓은 상태였어. 미친놈들이 2,000명 넘게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그날 또 비가 왔어.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이제 경찰 병력들이 이 시위대 처음에는 해산해라 경고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해산을 안 하니까 이제 무력으로 강제 진압을 하지. 오늘날의 그 경찰 공권력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 중국 애들이나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IS 뭐 그런 애들 보면은 시민들 막 때려잡고 막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무력 진압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눈 돌아가는 거지. 경찰이랑 진짜 무력으로 이제 맞서 싸우게 돼. 그래갖고 이제 파출소 같은데 창문 깨고 들어가고 불 지르고 무기 탈취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경찰이랑 시민들 사이에 이제 육박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권 씨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하면서 혼자 도망을 가려다가 이제 붙잡혀갖고 그 광경을 다 목격을 하죠. 소설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니? 이게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인프라를 마련을 안 했대잖아. 그럼 당연히 뭐 그 길이고 뭐고 포장이 돼 있겠어? 그냥 흙탕이지. 그 진흙탕 물에서 이제 경찰이랑 시민들이 서로 죽기 살기로 이제 부딪혀갖고 뒤엉켜 가는 가운데 당시에 웬 3륜차, 너네 3륜차 본 적 있니? 3륜차가 뭐냐면 앞대가리는 이제 오토바이야. 그래갖고 앞에는 바퀴가 하나 달려있고 뒤에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짐칸을 이제 바퀴 2개 달린 거를 달고 다니는 거지. 그래갖고 3륜차 하나가 그 짐칸에다가 참외를 이제 잔뜩 실어갖고 이제 참외 장소죠. 참외를 실어갖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아니 저 상상도 못한 광경이지. 진흙탕 밭에서 막 경찰 2,000명이랑 시민들이랑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 보니까 니네가 이 참회 장소면 어떻게 하겠어? 글로 가면 뒤질 거 없잖아. 그래갖고 절로 가면 죽는다. 그런데 여기가 비탈길이랬잖아. 거기다가 비 와갖고 막 진흙탕이야.
이 3륜차가 뭐 밸런스가 좋겠어? 갑자기 이제 방향 틀고 그 길 자체가 경사 있고 하니까 이 3륜차가 가다가 자빠져요. 그래 버리니까 그 짐칸에 실려있던 참외들이 그 산비탈로 대굴대굴 이제 굴러가 떨어졌겠죠. 거기에서 이제 권 씨가 원래는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나는 중산층이야. 저건 하층민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방관하고 있던 권 씨가 어떤 광경을 목격해? 거기에서 이제 경찰들이랑 죽기 살기로 싸우던 이 빈민들이 배가 너무 고프잖아. 배가 고프니까 그 싸움의 그 아수라장에서 달려가고 이 참외들을 주워갖고 껍질도 안 벗기고서 그 흙탕물에 있던 참외를 주워갖고 맨입으로 그냥 깨물어 먹고 하는 거야. 그 광경을 보면서 권씨가 뭐라고 그래? 와, 이건 완전히 나체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냥 정책적으로 하층민이라는 이유로, 빈민이라는 이유로 대낮에 그냥 사람을 빨개 벗겨갖고 거리 한복판으로 내몰아 버린 거야. 이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죠. 그 사태가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야. 그래갖고 이게 그 역사 시간에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뭐 나라에서도 이제 쉬쉬하는 사건이긴 한데 너희들이 사실은 또 진실을 알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에 뭐 경제 성장을 했다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그 못 가진 자들은 사람 이하로 취급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장이 가족도 그런 도시 빈민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소설의 가상의 공간이죠. 반어적 제목입니다.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그 도시 빈민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내쫓기게 되는 거야. 자, 그래갖고 이제 이 12작품이니까 여기 이제 인용된 거는 이제 난장이가 써올린공 일부고 전체 이제 작품의 내용을 봤을 때 니네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작품은 상징이 굉장히 많댔지. 근데 철저하게 그 작품이 대립과 대칭, 대조, 그리고 이 대립과 대칭, 대조가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이게 뭔 얘기냐? 이제 쉽게 말해 작품 내용적으로 보면은 난장이로 대표되는 이제 난장이의 이제 작중 실명은 이제 김불이, 김불이 씨인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작품 내에서도 키가 130cm가 안 되는 난장이로 이제 등장을 하지만 이 난장이는 사회 하층 중에서도 최하층에 이제 속해 있는 존재가 이제 난장이로 이제 상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누구에서 이 난장이를 이제 착취하고 괴롭히는 이제 거인으로 상징되는 지배계층이 됐지. 자, 그러면서 이제 작품 내에서도 소소하게 막 계속해서 이런 대립적인 상징들이 나와.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도 보면은 니네 그 동남아 태국 같은 데 가봤냐? 태국 같은 데, 방콕 같은 데 가면 신기한 게 뭐야? 요 집은 막 경비원까지 딸려있는 겁나 잘 사는 집이야. 앞에 막 페라리, 람보르기니 주차돼 있어. 근데 바로 옆집은 뭐야? 바로 옆집은 진짜 뭐 하수도 옆 시궁창에 사는 그런 완전히 빈민집이잖아. 그 정도로 이제 빈부격차가 이제 강한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서 동네가 이제 잘 사는 쪽이랑 못 사는 쪽이랑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난장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못 사는 쪽, 이쪽에서는 이제 풀 냄새가 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고기 냄새가 난다고 하고 이제 대조적으로 또 묘사를 해. 이 동네 사는 애들은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있어. 왜? 가진 게 있고 보관할 게 있으니까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지. 근데 이 난장이의 이제 자녀들은 늘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작품 곳곳에서 이제 대립의 어떤 관계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 작품이 정말 치밀하게 잘 쓰여 있는 작품인 게, 형식적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이 피지배 계층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지배 계층에 있는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재벌 3세, 이재용 뭐 그런 애들이 되겠지. 그런 애들의 입장에서도 상황을 또 묘사하는 파트가 또 나와. 그런 식으로 이제 대립을 갖고 있고, 당연히 이제 이 작품에서 이상과 현실의 대립 구조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장면인데, 이 난장이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제 시궁창이잖아.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도 이제 쫓겨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도 잘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사실상 이 조세희 작가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지섭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이 지섭은 이제 지식인인데, 지식인이다 보니까 이런 지배층 자녀한테 과외도 하면서, 뭐 너는 앞으로 니네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약한 사람들 착취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또 이런 어떤 피지배층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존재야. 이 사람이 이제 난장이 김부리 씨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아저씨는 성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 평생 뼈 빠지게 일했고 피땀 흘려가면서 일을 했다. 그러면 아저씨는 뭐 열심히 기도를 안 하셨군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 그런데 아저씨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왜 아저씨의 현실은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걸 이제 지섭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김부리 씨한테 사상교육 비슷한 걸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저런 이제 책도 이제 막 추천을 해주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난장이 김부리 씨가 감명 깊게 읽는 책에 달나라가 이제 이상 세계로 묘사되는 그런 작품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 김부리 씨가 나는 이제 달로 가겠다. 이런 게 이제 이 작품에서 좀 동화적인 설정이고 상징이야.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달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공장 굴뚝 위로 올라가. 이제 그쪽에 이제 가면은 이제 달나라랑 좀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래갖고 밤에 공장 굴뚝 위로 올라가갖고 그 달을 향해서 공을 이제 쏘아 올리는, 그러니까 작품 제목처럼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간 존재는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게 되어 있죠. 그 공장 굴뚝에서 이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주인공인데,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야. 비교적 초반에 죽어. 자, 그런 어떤 이상과 현실의 대비가 있고, 이 작품이 또 이제 또 대조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앞에 이제 프롤로그와 에피소드가 있어. 이게 형식적으로도 또 대칭 구조를 이루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프롤로그와 에피소드의 이야기에 두 가지 또 이야기축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제 꼽추와 안질뱅이의 이야기고,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제 교사의 마지막 수업 이야기야. 자, 근데 그 둘이 이제 교차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섞여갖고 이제 진행이 되거든. 자, 이 꼽추와 안질뱅이는 난장이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사회하층 중에서도 최하층에 있는 존재야.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당연히 그런 어떤 도시 빈민 무허가 건물에서 이제 살던 존재였는데, 이 나라에서 이들을 이제 하루아침에 내쫓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당시에 군부 독재 시절이라도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아무 명분 없이 내쫓는다? 이런 거는 진짜 이제 선거 같은 데에 좀 인심이 잃을 수도 있죠.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느라 이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 야, 니네 모을까지 나가? 안 그러면 강제 철거한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나라에서 내쫓는 게 아니야. 지금 니네 사는 데가 산비탈에 뭐 아무것도 없고 원시인처럼 더럽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근대화의 상징인 아파트 재개발 해줄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아파트 건축되면은 니네들한테 우선 와서 살 수 있는 우선 거주권을 줄게. 그 거주권을 이제 명분으로 이들을 내쫓는데요. 이 대목에서도 니네가 70년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근대화의 상징 아파트 재개발 이런 게 이제 70년대부터 나오게 되거든. 근데 니네 혹시 와우 아파트라고 들어봤니? 와우 아파트?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이름이 와우 아파트인데 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대낮에 붕괴된 아파트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또 서울시장 이런 놈이 이제 과잉 충성하느라 이 한강에서 보이는 그 청와대에서 보면 불쾌한 존재들이 이제 내쫓아서 그러면 이왕이면 였다가 또 멋있는 거 지어놓으면 좋잖아. 그래갖고 그 한강 이북에 있는 이 산 위에다가 아파트를 이제 짓는데 그게 와우 아파트인데 니네가 지금 당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파트를 이런 고지대에다가 짓는 게 말이 되냐? 일단 접근성도 안 좋고 당연히 집안도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청와대에서 보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지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무리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새끼들이 그 와중에도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요. 그래갖고 니네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아파트 단지 하나 만들려면 오늘날로 쳐도 최소 수천억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슈킹을 깝니다. 서울시장 이런 나쁜 놈들이. 그래갖고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자재들이 완전 싸구려 자재가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이런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면 구조물에 철근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굵기의 철근이 뭐 한 20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얘네가 슈킹을 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어? 두께가 얇은 철근 10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심지어는 얘네가 무슨 짓을 했냐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 지으려면 모래가 필요하잖아. 시멘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시멘트에 모래랑 자갈을 섞어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모래값도 삥땅을 치려고 어떻게 해? 바닷가에서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퍼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모래에 당연히 소금기 염분이 섞여 있겠죠. 그럼 그 염분이 섞여 있는 걸로 건물 지으면 당연히 균열이 안 가겠냐? 당연히 균열이 갈 수밖에 없지. 거기에다가 얘네가 보이는 데다가 눈에 띄는 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 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밑에 집안에 지하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빈 땅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이게 버티지를 못하죠. 그래갖고 대낮에 이 아파트가 붕괴가 돼버려. 그래갖고 대낮에 붕괴됐으니까 어떻게 했어? 오늘날이야 이제 맞벌이 부부 많지만 예전에는 낮에는 어머니랑 애들은 집에 있고 하지. 대낮에 사람들이 이제 대량으로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난 거야. 그 정도로 이제 나라가 이제 개판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선 입주권을 주면서 입주권이지 거주권이 아니라 입주권을 주면서 이제 내쫓는데 이게 말이 좋아 입주권이지 아니 돈 없어서 판자촌 지어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지어지면 입주할 수 있겠어? 예를 들어 니네가 가난해갖고 안양촌에다가 텐트 치면서 살고 있는데 안양시청에서 공무원들 나와갖고 니네 텐트 때려 부수면 야 니네 여기서 꺼져! 그러면서 야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거야 타워 팰리스 지을 거야 100억짜리 나중에 니네한테 우선 입주권 줄게. 그럼 아파트 지어지면 니네 거기 들어갈 수 있어? 당연히 못 들어가죠. 이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의미가 있겠어? 지배층한테는 의미가 있겠죠. 진짜로 여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돈 있는 사람들 혹은
이거 나라에서 이거 개발하는 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요런데 내가 아파트 사놓으면 나중에 땅값 올라가겠는데 그런 부동산 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이들한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소설에서도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 악덕 부동산 업자들이 이 난장이 가족도 그렇고 이런 꼽추 안질뱅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해갖고 내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들한테 이 입주권을 그냥 이야기 쉽게 갑시다. 한 10만 원 정도에 사.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런 투기꾼들 부자들한테 한 40만 원 정도에 팔아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벼룩에 감 빼먹듯이 이들을 또 착취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지.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는 기분이 들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둘이서 그 부동산 투기업자가 퇴근하는 길목에서 그 퇴근을 기다립니다. 당연히 그 업자는 자동차를 이제 타고 다니겠죠. 그래갖고 길목을 이제 가로막고 있다가 안질뱅이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차 1차선을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승용차가 이제 지나가다가 사람을 밟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막 빵빵 내고 막 하다가 안 비키니까 내려갖고 이제 이 안질뱅이를 엄청나게 이제 구타를 하지. 이제 밟아버리고. 그때 이제 꼽추가 숨어있다 나타나서 그 부동산 업자를 이제 칼로 찔러. 그래갖고 이제 가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또 중요한 대칭을 이루는 존재들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칭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원래는 이 악덕 부동산업자가 가해자일지 사기꾼이고, 그런데 이제는 꼽추가 그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나중에 이제 시체 유기하려고 휘발유로 태워버리거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마지막 수업 장면 여기서 이제 나는 이 선생님이 지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수학 선생이냐? 수학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니까 수학이 아니라 니네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칠판에다가 메비우스의 띠를 그립니다. 메비우스의 띠도 당연히 상징이겠죠. 메비우스의 띠의 특징이 뭐야? 끝없이 순환을 한다라는 지점. 그리고 또 하나가 겉과 속이 구별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꼬이니까 원래 겉이었던 부분이 꼬아 들어가면서 속이 되고 속이었던 부분이 또 꼬아 나오면서 겉이 되잖아.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뒤바뀜을 또 상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니네도 이제 들어봤을 거야. 탈무드였지 이소부화가 아니라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두 명의 소년이 더러운 굴뚝에 들어가고 굴뚝 청소를 해. 그래갖고 둘이서 이제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소년은 얼굴이 하얗고 한 소년은 이제 더러운 그 수검댕이 묻어갖고 얼굴이 새까매. 그러면은 이제 둘이 이제 청소를 하고 나와갖고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느냐, 누가 세수를 했겠느냐,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질문이죠. 그러면은 뭐야? 려진이 오늘 끝에서부터 려진아, 둘 중에 어떤 소년이 얼굴을 씻었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놈이랑 얼굴이 더러워진 놈이랑. 뭐라 그렇게 생각해? 더러운 놈이 씻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탈무드에서 랍비가 하는 대답은 뭐냐면 얼굴이 깨끗한 놈이 씻는다야.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잖아. 그래 보니까
얼굴이 깨끗한 놈은 더러운 놈을 보면서 아 얼굴이 겁나 더러워졌구나 하면서 세수를 하고, 얼굴이 더러운 소녀는 깨끗한 애를 보면서 얼굴 괜찮네 하면서 세수를 안 했다라는 게 이제 랍비의 대답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설에서는 그걸 한번 선생님의 대답은 뭐냐, 둘 다 얼굴을 씻는다야. 왜 그러냐, 더러운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애초에 한 명만 얼굴이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러운 굴뚝에 들어가면 양쪽 다 얼굴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양쪽 다 얼굴을 씻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 소설을 26살 땐가 처음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고 문학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겠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 더러운 굴뚝이 당시 1970년대의 사회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 70년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너희들한테 길게 얘기한 게 뭐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에 얼마나 이 구조가 더럽고 이런 하층민들을 괴롭히는 구조였는지를 니네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양쪽 다 얼굴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뭐겠어? 이렇게 구조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기에 딱 알맞는 구조, 나라에서 그냥 서민들 돈 없다는 이유로 내쫓아갖고 죽으라고 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악덕 부동산 업자 같은 애들도 마음 놓고 사기치고 하는 거고, 당시에 이제 기업주들도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자들 착취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가해자였던 애들이 마음 놓고 이제 가해를 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꼽추와 안질뱅이는 원래는 얼굴이 깨끗했던 소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린치를 견디지 못하고 꼽추가 그 부동산업자를 살해하게 돼. 그럼 결국 이 사람도 얼굴이 더러운 소년이 돼버리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더러우면 그 안에 있는 존재들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 메비우스의 띠를 봐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순환하면서 이제 뒤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작품의 제일 중요한 큰 줄기, 결국에 이제 난장이가 죽고 나서 이 난장이의 첫째 아들 영수가 이제 사실상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삶의 터전에서도 쫓겨났잖아. 그래서 이 난장이 가족이 이제 은강시라는 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은강시는 사실상 은강공업 주식회사라는 이제 오늘날의 대기업. 당시에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들었던 어떤 느낌은 이거 현대랑 삼성을 약간 우라카이 해놓은 회사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니네가 이해하기 쉽게는 이제 삼성 생각하면 돼. 근데 삼성은 뭐 오늘날에도 노조 같은 거 엄청나게 탄압하기로 유명한 회사잖아. 그래갖고 당시에 이제 현실을 이제 니네가 잘 알 수 있는 작품이, 이 작품도 니네는 작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반드시 또 살면서 읽어봐야 되는 책이 전태일평전이죠. 이 전태일평전을 읽어보면은 이 영수, 영호, 영희 3남매가 이 당시에 은강공업에 들어가고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을까라는 걸 니네가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15시간 이상 소년공들, 그러니까 니네 나이 때야. 오히려 그 청계천 피복공장 이런 데 일하는 친구들은 너희보다도 훨씬 어린 애들이었지. 그런 친구들은 하루에 15시간을 이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법정에 정해진 휴일은 일요일이지만 일요일의 휴식도 일이 바쁠 때는 지켜지지 않아요. 이렇게 15시간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서 쉬는 시간은 하루에 딱 점심시간 30분. 그러면 이게 노동이야. 니네 15시간 동안 노동이 아니라 공부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지 않냐? 그런데 니네보다도 더 어린 애들이 이런 환경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일하고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임금은 택도 없는 수준이었어. 그래갖고 이 난소공 연작 중에 하나가 은강가족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인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 그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 영수, 영호, 영희 3남매가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환경에서 한 달 동안 일해갖고 벌어들이는 돈이 80만 원 정도 돼. 그런데 당시 신문에서 발표된 이 은강시에서 거주하는 4인 가족의 한 달 최저 생계비가 대충 한 78만 원? 이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아버지 혼자 일하시거나 어머니 이렇게 맞벌이 하시면 충분히 이제 먹고 살고 좋은 것도 뭐 누리면서 살잖아. 근데 이들은 이렇게 착취를 당하면서 셋이서 일했는데 최저 생계비를 간신히 넘는 돈을 번다라는 거죠. 최저 생계비라는 게 뭡니까? 너네한테는 와닿지 않지? 진짜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을 말하는 거야. 너희처럼 학원에 다니는 거? 이런 거 꿈도 못 꿔죠. 말 그대로 밥 먹고 씻고 자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셋이서 일해갖고 벌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부당한 환경에 착취를 당하니까 이 영수가 역시 지섭이의 영향을 받아갖고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당연히 그걸 탄압을 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계속 탄압당하고 이제 내쫓기고 폭행당하고 이랬던 영수가 결말에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결국엔 이 회사의 이제 사장, 지금으로 치면 CEO, 뭐 이재용이라고 합시다. 이재용을 이제 칼로 찔러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공장에서 일하는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뭐 삼성 반도체 뭐 꼬레비에 있는 애야. 얘가 오늘날이야 그런 어떤 기업 사장들 니네도 막 SNS에서 얼굴 퍼뜨리고 다 알지만 당시 사람들이야 신문이나 뉴스에서나 간혹 볼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날 거야? 니네 뭐 이재용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겠어? 기업 본사 앞에서 이제 칼을 들고 죽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사장이 이제 차에서 내리니까 영수가 이제 가갖고 이 사장을 칼로 찔러갖고 살해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원래 영수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돼버렸지. 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이런 기업 회장 이런 거 일반인들이 얼굴 실제로 확인하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갖고 사장이라고 생각해갖고 이제 찔러 죽인 애가 사실은 이 사장이랑 굉장히 얼굴이 닮은 동생이었나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마저도 이제 잘못 죽인 거죠. 이재용이 아니라 이재용 동생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재판 결과는 뭐 선생님이 스포일러 하진 않겠어요. 이 작품은 내가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작품이니까. 근데 굳이 선생님이 스포일러 안 해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니네가 짐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재판정에 당연히 이제 그 기업에서 사람들 매수해갖고 그 재판 방청석도 다 기업편 인물들이 앉아있어. 이 노동자들은 이제 그 술을 써갖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지.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재판정에 못 들어간 이 노동자들이 그 법원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장 아들? 뭐 이런 애가 이제 임원이랑 지나가면서 조롱을 해. 이 사람들한테 대고 야, 그 피고 새끼, 그 살인자 새끼 아빠가 난쟁이였다며, 그 장애인이었다며,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하거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이제 여공 중에 한 명이 그러죠. 그 사람은 난장이가 아니었다. 그 사람은 커다란 거인이었다.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대사죠. 너희들이 봤을 때는 하층민이고 힘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이상을 추구하고
불의에 이제 저항하는 사람이야말로 거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작품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 그리고 사실 여기서 주제도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물론 선량한 인물이었는데 사실 사람을 찔러 죽인다라는 건 명백한 범죄죠. 근데 결국 그를 통해서 그리고 에피소드와 프롤로그를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이 1970년대의 사회 구조 자체가 더러운 굴뚝이다. 그래서 이 더러운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 영화 설국열차 봤니? 봉준호 감독이 찍은 열차? 그 작품도 굉장히 이 작품이랑 흡사한 게 기차가 맨 끝에는 하층을 상징하고 맨 앞칸이 이제 상류를 상징하잖아. 그래서 이 하층에 있던 인물들이 상층으로 가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이제 작품의 주된 내용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진짜 주인공으로 나오는 송강호는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층에 있던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다 앞으로 나가려고만 해. 나도 이 구조에서 상층에 서보겠다. 근데 이 더러운 굴뚝과 같은 구조에서 상층에 가봐야 뭐해? 또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를 하거나 더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서 주인공은 다른 해법을 제시하죠. 이 열차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열차를 세워야 된다. 그런 영화였고, 그럼 기생충은 봤냐? 그 기생충에서도 이제 딱 나오죠. 이런 대립과 대칭 구조가. 그래서 영화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뭐야? 그 부잣집, 재벌집에 캠핑 간 사이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집에서 집주인 노릇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갖고 이제 캠핑 취소돼갖고 집주인 돌아오니까 빤스런하잖아. 그러면서 이들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그 서울의 부암동이라고 있거든. 그 부암동 가면은 이런 계단이 있지. 그 인물들이 비 내리는 이 계단 하층으로 딱 내려가는 장면이 딱 나오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이 못 사는 동네는 지대가 낮으니까 물바다가 되어 있지. 자,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작품 전체의 어떤 구조와 틀 설명을 했고 주제도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혹시 뭔가 질문할 거리 있는 사람? 없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해봅시다.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이니까 오늘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서 핸드폰 하거든. 얘들아, 쉬는이가 끝날 쯤에 핸드폰 내냐?
자, 그러면 계속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했던 대로 이제 연작 소설 이제 단편으로 형식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제 사실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화적이고 우화적 설정이 이제 들어가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기괴한 느낌도 좀 드는 잔혹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징 뭐 이따가 보면 딱 보이겠지만 굉장히 이제 짧은 문장을 사용한 간결체로 유명한 작품이고 여러 가지 이제 상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작품은 소설치고는 조금 어려운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70년대 사회상은 아까 막 설명을 했었고, 자, 이제 작가의 소설 창작 동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이제 이 조세희 선생이 실제 이제 이 소설에 나오는 지섭이처럼 대학생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 같은 거를 하셨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운동도 하시고 이런 어떤 빈민가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공권력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재개발 지역 동네가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세입자 가족들과 그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철거반이 철퇴로 대문과 시멘트 담을 쳐부수며 들어왔다. 나는 그들과 싸우고 돌아오다가 쬐끄만 이제 그 수첩 같은 거를 하나 사서 뭐 버스에서도 쓰고 오다가다 이제 쓰고 뭐 그래서 쬐끄만 그 노트에다가 뭐 소설을 써서 문장이 짧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짧은 문장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사를 한 겁니다. 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원래 제목은 난장이야. 그런데 이제 얘네가 이거를 표준어로 뜯어 고치는 만행을 저질렀네요. 이런 거는 이제 시적 허용으로 놔둬야겠죠. 자, 봅시다. 자, 이 파트는 이제 영수, 그러니까 난장이의 첫째 아들 영수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달하는 에피소드야. 이 작품은 이제 12개로 쪼개져 있댔잖아. 그 파트마다 서술자와 서술 방식이 달라요.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작중에서도 신체적으로 난쟁이이긴 하지만 사회적 최하층에 있는 이제 피지배 계층을 상징하는 존재랬죠. 자,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아버지가 키가 작기 때문에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자를 이제 비하하고 놀리는 것만 정확하지 나머지는 다 잘못된 불평등하고 불이하게 이제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지.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목숨, 내가 흔히 뭐 초딩들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니는 잘못됐어 이런 방식이죠. 자, 나의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조와 대립, 대칭의 구도가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천국은 그들만의 천국이죠. 당신들만의 천국. 이제 부유한 자, 가진 자, 지배층만 행복한 천국.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같이 가난한 하층민들이 사는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지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겠어?
자, 천국을 생각하게 되겠지.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이제 과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날 뭔가 중대한 사건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암시하는 거죠. 이 소설을 읽을 때 니네가 또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소설은 과거랑 현재랑 이렇게 역순행적 구성이 가거나 장면 전환이 되면 그 장면 전환이 티가 나잖아. 표지가 있거나. 근데 이 작품은 그 과거나 현재가 불쑥불쑥 섞여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가 가고 어디까지가 현재인지 니네가 잘 구별을 해서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니네가 딱 한 문단만 읽어봐도 굉장히 이제 간결한 문장을, 짧은 문장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문장이 짧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건조한 문장, 그러니까 간결체는 짧은 문장을 간결체라고 하고, 건조체는 이제 수식이나 미사여구가 없는 거를 이제 건조체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건조하게 글을 쓰는 대표적인 매체가 뭐냐?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는 어떤 매체야? 팩트를, 사실을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매체죠. 그런데 소설에서 이런 문체를 쓰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이런 어떤 잔혹한 현실을 굉장히 냉정하게 전달하는 듯한, 마치 잔혹동화 한 편을 읽는 듯한, 그러면서도 마치 신문의 어떤 르포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이제 들어갑니다. 통장이 이걸 갖고 왔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아까 설명했던 니네 여기 무허가로 살고 있으니까 여기 제가 바라게 나가라 이거죠. 자,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곡의 옷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자, 철곡의 옷장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지만,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 표현의 어머니의 이제 성격이 드러나는데, 이 어머니는 현실 수능적 인물이야. 자,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래, 우리가 가난하고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언젠가 쫓겨날 줄 알았다. 이렇게 현실을 이제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 100가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곡예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자, 이게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머니를 위해 읽는다는 건 이 어머니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가난해서 이제 학교 못 다니고 그러면 이제 글을 읽을 줄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설정이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에피소드 말고 다른 에피소드에서 영수가 그 조판하는 그 알바 같은 거를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노비 문서를 이제 발견하는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가문의 노비 문서를 보게 돼.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 이런 어떤 부의 대물림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제 이들의 선조가 이제 노비, 사회 최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런 어떤 계급은 이제 사라졌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계층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노비 문서가. 그래서 어머니 쪽도 이제 노비 집안이다 보니까 그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철거개고장을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 당연히 사실성이 들겠죠. 사실감. 그리고 당시 사회의 모순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공권력, 나라라는 것이 뭐 언젠가 선생님이 독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회계약서를 얘기했었지. 우리가 이제 개인이 개인의 안정과 행복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를 조금씩 나누어져서 탄생된 게 국가야. 그래서 국가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는 대신에 우리 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특히 그런 공권력은 이런 사회 하층에 있는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를 거의 뭐 사실상 죽음으로 내모는 거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죽음. 그냥 죽음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할까? 그래, 사지로 내몬다고 하자. 그래서 역시 독서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 국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홉스도 리바이어선, 괴물에다가 비유를 했댔지. 왜? 이 국가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들이 대낮에 이제 폭력을 이들어서 이런 철거민들의 집을 때려 부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합법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지점에서 무섭다라는 거죠. 자, 이제 철거개고장을 보니까 낙원구에서 보냈어요. 주소가 낙원구 행복동. 이제 이 정도는 니네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겠지. 이건 반어법이죠. 사실은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지옥구 불행동이지. 자, 김부리는 이제 난쟁이 이름. 자,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국가가 무서운 지점은 뭐냐? 이제 유일하게 합법적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힘이 없는 하층민은 저항이 불가하다는 거죠. 아, 주말만 되면 감기 기운이 이렇게 오냐. 자, 그래서 뭐월까지 1970 몇 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법에 의거해서 강제 철거하는 그런 합법적 폭력을 저지르게 되겠다라는 거고, 그 철거 비용은 심지어 어떻게 하겠다? 귀하에게 징수하겠다. 집에서 집을 때려 부숴갖고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그 철거 비용까지, 강제로 때려 부수는 비용까지 이들에게 청구하겠다고 나라에서 개고장이 날라온 겁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이게 이제 산업화와 굴뚝 그림자, 환경오염을 상징하는 거죠. 자, 시멘트 답변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그런데 이 좁은 마당에 이들 하층민이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딱 대립과 대칭의 구조야. 이제 벽돌 공장의 굴뚝은 높아.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좁은 마당은 낮아. 위에서 아래를 이제 찍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뭐 밥맛이 이겠어?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끔 자기가 할 말을 떠들어대는 걸 이제 중구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야. 중구난방으로 떠든다. 여러 사람이 제각기 자기 할 말을 한다. 자,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수의 캐릭터가 보이는데, 영수는 현실 인식도 분명하고 현실 저항적인 인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한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제 현실에 맞서 싸우는 인물이라는 거지. 자, 나는 아파트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이 챙길 수 있는 건 이런 보조금 정도죠.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닷가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는데, 이 거강꾼 중에 한 명이 이들한테 이제 사기를 치는 이런 약자를 이제 등쳐먹는. 자,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난장이 김부리씨야. 자,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은데, 이게 뒤에 벌어질 일을 이제 암시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을 해줄게. 결국에 이들도 이제 이 거강꾼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입주권을 이제 헐값에 뜯기거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의 막내인 영희가 놀랍게도 단독 행동을 하는데, 우리의 권리를 이제 되찾아야 한다. 그래갖고 이 거강꾼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그 입주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자, 아침 일찍 그래서 이 검은색 승용차가 그 거강꾼의 이제 자동차거든. 자,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곡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영호, 영희, 10대인 애들이 아침에 학교를 간 게 아니라 그날 이제 하루 벌어먹을 일자리를 이제 찾아 나섰다가 돌아왔다는 거죠. 자, 누군들 이런 날 일할 수 있을까? 서리법이지.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데 한가하게 뭐 출근해서 수업이나 하고 있을 순 없죠. 자,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들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이제 옮겨매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며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자, 이런 장면에서 이제 이들이 가난하지만 서로 이제 연대가 돼서 장유서라는 게 있는 거죠. 아버지가 무거운 거 지고 있으니까 첫째 아들이 하니까 이제 동생이 와서 형님 무거운 거 저 주세요 하면서. 자,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들의 거강꾼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입주권은 이들의 나라에서 눈 가리고 앙으로 준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네가 가난해서 이제 텐트 치고 살고 있는데 나라에서 그 텐트 때려 부수더니 야 여기다가 100억짜리 아파트 지을 테니까 다 지어지면 그때 와 이런 거지. 자,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지섭이가 준 1만 년 후의 세계라고 이제 이상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야. 자,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우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그런데 기생충에서도 슬픈 장면이 뭡니까? 그 기생충에서 싸우는 애들이 누구야? 진의 하층민들끼리 싸우지. 사실은 그 걔네가 싸워야 될 상대는 이제 그 집주인들이잖아. 근데 이 사회 구조라는 게 오늘날도 보면은 그 회사 정규직 직원들이 이제 비정규직이랑 싸우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라고 싸우고 이렇게 하층끼리 서로 이제 모욕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비겁한 짓거리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강자랑 이제 맞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자를 이제 조롱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아주 못된 그런 어떤 짓거리죠. 이런 소시민이 되면 안 돼요.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이 표찰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데 이 표찰이 이제 이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는 증거야, 증거. 자,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나마 그 입주권마저도 이제 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에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영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수는 현실 저항적 인물이면서 현실 인식이 있대잖아. 근데 이 영호는 현실 인식은 좀 부족해. 그리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제 좀 다혈질적인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빈머리 뜨거운 가슴인 거죠. 그러니까 불의에 맞서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이성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 상대편한테 그런 걸 또 이용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호가 봤을 땐 왜 이 상황에 순응하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들이 이제 지배층의 그 착취에 저항을 하다가 해고가 되는 거야. 부당해고죠, 부당해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는 잘 모르시니까, 그냥 남들 다니는 대로 다니지, 왜 거기다가 맞서 싸우다가 해고가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자. 어머니가 말했다.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 수능적 인물이랬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에서 이들한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자, 아파트로도 안 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서 사는 거다. 여긴 우리 집이다. 라고 이제 저항 의지를 보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영호는 현실 인식은 좀 부족한 인물이에요.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서 아버지가 이제 영호를 만류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김부리 씨는 난쟁이, 현실 수능적 인물이야. 그런데 어머니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머니는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우리는 이제 못 사는 사람이니까 계속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이 김부리 씨는 지섭이를 만나면서 이상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 됐죠. 자,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자가 공권력에 저항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이제 뭐 얘네는 순수하고 연약한 영희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암시적인 장면이 나와. 이 펜지꽃이 꺾이는 장면이. 자,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영희가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린 못 떠나, 갈 것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여기서 큰오빠가 누구겠어? 영수겠죠. 자, 어떤 놈이든 집을 올라오는 놈은 그냥 놔주지 않을 테야 하면서, 역시 영호 현실정적이지만 현실은 모르는 인물입니다. 자,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소설에서 이제 무서운 지점인데, 법과 제도가 지배층,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이제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우리나라가 이제 니네가 70년대니까 니네 입장에서 50년도 더 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때 유신 이후로 헌법 딱 한 번 고치고 기본적인 법의 체계라는 건 오늘날과 같아요. 그러면 법과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법과 제도를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만 적용을 한다라는 게 문제죠. 이렇게 약자들을 내쫓고 할 때는 야, 법대로 해. 그리고 강자가 기업에서 약자를 착취할 때는 그 법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너희가 혼자 이 작품을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지점인데, 갑자기 아무런 표지 없이 과거로 이제 가버리는 거야.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그러니까 남들한테 티를 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이제 얘네는 약간 이상하게 정리를 했네요. 자, 이 풀냄새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을 상징하고, 이제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이제 강자들의 풍요를 이제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 특유의 그 대립과 대칭, 대조의 그 구조가 상징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이제 철이 없으니까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먹고 싶으니까.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어머니 입장에선 가슴이 아팠겠죠.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이죠. 선생님도 공부 잘했으니까 성생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날마다. 선생으로서 참 너희들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뭐하지만 공부 잘해서 이제 잘 사는 사람 되는 건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대는 사람들이 굶어 죽던 세상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굶어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소원이니까 그게 현실적이지만 니네는 이제 공부 아무리 잘해봐야 니네가 뭐 이재용을 따라잡겠냐? 그건 불가능해요. 다만 너희들의 좋은 지점은 뭡니까? 우리 때는 이 사람들 때는 공부 안 하면 굶어 죽는 거고 너희는 공부를 안 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니네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이 조선시대의 왕이 드신 것보다 훨씬 좋아. 자, 거짓말. 어머니는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가슴이 아프네요. 철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제 자기 아빠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이겁니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오냐 자식이 호로 자식 되는 겁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패야죠.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징이죠. 이제 부자들은 가진 게 있으니까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지. 반대로 이들은 주머니가 없죠.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대사인데 이미 이 애들도 가진 자가 악당이라는 거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도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또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요게 이제 또 어려운 지점인데 여기서 또 장면이 또 전환된 거야.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하면서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는 현재 장면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역순행적 구성이죠. 자, 근데 이 작품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이 나왔을 때는 니네가 캐치를 해야 되겠지.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잠깐 또 회상을 하니까 더 헷갈리지. 자, 그래서 주머니 없는 옷,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은 가난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대립과 대칭, 대조의 구조를 끊임없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빈부격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이게 내신이었다면 당연히 이런 거는 니네가 나중에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이건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지. 자, 넘어가도 되니 얘들아?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그 거관꾼들의 이제 착취가 있었던 거야. 자,
나는 노비 매매 문서를 조판하면서 노비 매매 문서는 사라졌지만 가난이 됨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필기를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조판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노비 출신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정확히는 아버지, 어머니 때도 노비는 아니었지. 아버지, 어머니의 조상이 노비였던 거야. 자, 아무튼 그 가난이 되물림됨을 인식한다. 이게 또 이 작품의 또 하나의 뭐겠어? 순환 구조가 또 있댔죠. 자,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친구 명희. 그 이름이 이제 영이랑 이제 헷갈리는데 이제 공장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어.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와 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에 매달리게 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자신이 3년 반 전에 서커스단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어제 일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병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김부리 씨는 지섭이의 영향을 받아서 이상을 추구하면서 막 달나라로 가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래 보니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던 영수 입장에서 아버지 왜 저러지? 왜 이상한 얘기 하시지? 너무 골병이 들어가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때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자,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제목이 뭡니까? 1만 년 후에 이상 세계를 그리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게 제목이 1만 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이제 공부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영수의 의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오래가지 못해서 못 듣게 됩니다. 자,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퉁겨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주 예뻤다. 영희가 기타 치는 소리에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음악적 재능도 있으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연예인 같은 거 하면 되잖아.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죠. 자,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동생 사주려고 자기는 꽂은 라디오를 산 거야.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끊어졌다. 가슴 아프게도 이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 부자들 사는 그 동네에 사는 옆 젊은이에게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이제 이 지섭이 사실상 작가 조세희의 이제 페르소나죠. 페르소나는 예전에 설명했었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가면인데 이런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는 시적 화자 혹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작가나 감독을 대변하는 인물을 이제 페르소나 혹은 퍼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인이지만 약자의 편에 서서 운동을 하는 그런 분이야. 자,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했지 부자라고는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촌에 사는 이유는 이 사람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상상하기 힘들죠. 옛날에는 진짜 이제 금수저들은 이런 과외하는 선생들 하수까지 이제 시켜주면서 이제 우리 애들 가르쳐라 대신에 우리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해라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지식을 갖췄으나 소외된 계층인 건 마찬가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이제 없다고 말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뭐 여기 쬐끄만 글씨 보면 뭐 배려가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데 이제 1970년대에 이제 사회 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제 당시에 이제 이런 난소공 같은 소설이 나오고 정태일 열사가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분신을 했지만 그 여전히 이제 기업이 그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죠. 자, 아무튼 자 이제 지섭이가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한 거야.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섭도 이제 현실 인식도 분명하면서 현실 저항적 인물이야. 자, 그런데 이제 영수랑 또 다른 점이 뭐냐? 이 사람은 또 이상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는 현실 내에서 저항을 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바꿔보려는 인물이라면 지섭은 이상을 이제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섭이 봤을 때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못 사는 게 현대 사회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제 달나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향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지섭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책도 읽고 달나라를 이제 꿈꾸면서 공도 쏘아 올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상 세계를 설계하거든. 근데 그 이상 세계가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까 지섭이가 이 세계가 이제 죽은 세계인 이유는 사랑이 없고 욕망만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설계한 이상 세계는 뭐냐면은 모든 게 이제 다 공짜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사람들 복지를 빵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세원이 있어야 될 거냐? 그 세금을 어디서 걷느냐?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갖고 이제 그 복지 재원으로 쓰는 그런 어떤 이상 세계를 꿈꾸죠. 자, 얘들아,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우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봤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상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자,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로 이제 이상을 추구하는 행위를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이 수직운동을 하면은 결국 낙하할 수밖에 없잖아. 중량에 의해. 그래서 본인도 이 굴뚝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죠. 자,
난쟁이 가족은 결국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이제 그 사기를 당합니다. 영희는 그날 집을 나간다. 그러니까 이 영희가 얼핏 보면 소극적 인물인 것 같지만 얘도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현실을 저항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여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이 영희가 그 악덕 부동산 업자에게서 그 입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게 됩니다. 난쟁이 가족은 사라진 영희를 찾아다니느라 행복동을 떠나지 못하다가 집을 강제로 철거당하고 지섭은 철거에 항의하며 다투다가 상처를 입고 끌려가는데, 이 장면도 굉장히 명장면인 게, 이 지섭이가 이 철거업자를 이제 때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지금 뭘 부쉈는지 아느냐? 이 집은 500년, 아니 그거보다 더 오래될 수도 있는데 편의상 500년이라고 하자. 500년을 걸려서 지은 집을 지금 당신이 하루아침에 때려 부쉈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진짜로 이 집 짓는데 500년 걸렸을까요? 이거 김부리 씨가 이 동네 와갖고 지은 거야. 그럼 지섭이 얘기하는 건 뭐겠어? 아까 나왔던 대목이랑 연관이 되는 거지. 이 김부리가 노비 집안 출신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김부리 개인이 아니라 이 집안 사회의 최약체에 있던 이들이 대대손손 가난이 대물림 되다가 김부리 대에 와서야 비로소 나무 판때기 주워다가 지은 집이 이 집이라는 거지. 그래서 500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투기업자를 따라 집을 나섰던 영희는 그와 가까이 있다가 몰래 그의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꺼낸다. 그리고 행복동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입주 절차를 마치는데, 이게 입주 절차를 마친다고 해서 돈이 없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저항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야. 여기는 원래 우리 삶의 터전이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곳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벽돌 공장 굴뚝 속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절규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2작품 중에서도 제목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 파트를 간단하게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다른 파트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까 이제 선생님이 1교시 때 얘기했던 이 작품 전체의 어떤 구조와 상징성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둬서 모의고사에서 다른 파트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관해서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딱히 없나요? 좋은 작품이었어. 촬영은 여기까지.